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저는 나눈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역사는 누구누구 이렇게 딱 하면서 저와 함께 그 이름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근현대사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달려갑니다. 지금 그 마지막 조선의 마지막 불꽃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민생 안정, 통상수요 거부 정책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나 흥선대원군 결국 최익현의 상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대원군이 말이죠. 네, 이 대원군이 결국은 물러납니다. 이 대원군이 결국은 이제 물러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더라. 자, 그런데 이 고종 주위에 또 이 민씨 세력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이 민씨 세력들이 이렇게 또 같이 붙게 됩니다. 대원군이 저기 며느리 고를 때 정말 그 세도 정치 이게 폐해가 있었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정말 고르고 골랐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자, 결국 이 고종 정부는요, 앞에 있었던 이 대원군 정부와는 좀 다른 정책 노선을 걷게 되죠. 자, 그 걷는 과정 속에서 당시 여러분들 누가 성장하고 있었냐면 바로 통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통상개화파가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통상개화파가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규수 같은, 여러분 제너럴 셔먼 사건 때 그 평양감사 박규수 아시죠? 박규수와 같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그때는 뭐 쳐들어왔으니까 막자는 거였지만, 그 피해를 줬으니까 막는 거였지만, 기본적인 노선은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박규수가 여러분 박지원 손자예요. 다 실학자 북학파 집안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일본이 이제까지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막아냈는데 이제 또 일본이 쳐들어와요. 그 쳐들어온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운요호 사건은 여러분 75년도에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죠, 횡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들어오지 마라고 포를 쐈는데 너희들 먼저 공격했어라고 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할래? 우리 한판 뜰래? 아니면 우리가 수교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함외교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미국이 일본을 열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한테 쓰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배 끌고 와가지고 포 빵빵 때리면 위협하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일련 상황 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까지 그 흥선대원 정부는 통상수요 거부 정책에서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고민 끝에 고종 정부는요, 그러면 일본과 그러면 통상을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876년도에 체결했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일수호 조규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이 강화도 조약,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 있죠.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바다에 발을 탁 담그게 되는 그 계기. 그때부터 조금 문이 열렸죠. 그 조금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서양화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 스타일, 머리 모양, 옷 입는 것 다 서양 스타일이에요. 그러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로 보시면 된다. 그만큼 이 강화도 조약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어떤 그 조약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요, 일본이 이제 뭐라고 넣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 이게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조선을 청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청의 종주권, 청이 우리한테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끊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조선은 자주국이야 되게 좋은 거대 이렇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약이라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산 외 두 곳을 또 계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산과 이제 인천이 될 거예요. 원산과 인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린 또 인천.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천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세계로 향하는 어떤 허브의 어떤 그런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이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정말 작은 어촌이었거든요. 거기 인천 제물포가요. 그런데 이렇게 열리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조약 하나가요. 이렇게 삶의 모습을 바꿔놔요. 100년 뒤에 이 인천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출발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거를 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지 그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두 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 측량권.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허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요. 누군가 허락받지 않고 여러분 허락받지 않고 누가 만져.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우리 해안을,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누가 마음대로 축적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 다음이 영사재판권. 이건 다른 말로 치외법권. 이라고도 합니다.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받지 않고 일본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대사관이나 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 와 있는, 부산이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부산에 와 있는 사람들, 일본 상인들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본다면 여기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최해국 대우는 없어요. 이 조항은 없어요. 최해국 대우 조항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수교를 할 때 처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조약을 체결했어. 근데 이후에 다른 나라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한테 주지 않았던 좋은 걸 준 거야. 그러면 우리도 자동으로 거기에 준하는 내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1 받았어. 그런데 저 사람한테 2를 준 거야. 그럼 나 하나 더 받는 거죠. 자동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대요. 여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주장했지. 우리 달라. 우리가 지금 처음 조약 체결하는 건데 혹시 다른 나라는 조약 체결할 때 우리한테도 불리한 거 있으면 원되니까 우리 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조선인 얘기하죠. 아니 우린 너희들 외에는 조약 안 맺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거 의미 없어. 그러니까 사실 당시 조선 정부는 뭐냐면 예전부터 여러분들 세종 때 왜 그 스시마 정벌하면서 삼포 개항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약을 체결해 준 거라고 조선 정부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뭐 어떤 나라? 외국? 서구 열강 붙였어. 우리가 왜 해? 그럴 일 없어. 염려하지 마. 라고 해서 최해국 대우 조약은 없었습니다. 이때는요. 요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건 이제 큰 라인의 어떤 조약이라면 그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부속 조약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약이 있냐면요. 먼저 조율무역 규칙이라는 건데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율무역 규칙 내용만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산무 산무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산무냐면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 예, 무관세. 그 다음에 무항세. 네,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이 가능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곡물을 수입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관세도 없어요. 항세도 없어요. 마음껏 곡물을 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죠. 특히 관세가 없다는 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가 없으면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면제품을 팔 거라고요. 그 당시 영국 그 산업혁명 때문에 면제품 엄청나게 발달했거든요. 그거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팔 건데 굉장히 품질 좋고요. 굉장히 싸요.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면화 만들어가지고 그 간의 수공으로 만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싼 면제품에다가 관세를 때려야죠. 100% 200% 때려야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도 국내에서 팔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간의 수공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그 조약에 대한 어떤 무지 이런 데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산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 개항장에서는요. 부산, 원산, 인천 이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행이정을 설정합니다. 간행이정. 자, 요게 뭐냐면요. 간행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산, 원산, 인천이 지금 개항장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일본 상인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상행위를 한 다음에 심리 한 4km에서 한 5km 될 거예요. 그 심리 그 개항장 심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간행이정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설정이 되면서 바로 내지무역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내지무역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강원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있습니다. 이런 조약들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어쨌건 조금 문을 열었어요. 그 조금 문을 열었던 이 조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일단 식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본과 관계를 맺었던 이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건 강화도 조약으로 조금 문이 열렸는데 그 결과는 식민지로 떨어졌다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조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무슨 FTA 뭐 조약 체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도 이 당시 사람들은요 관심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 조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어쨌건 그 끝자락에 있는 식민지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그 조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강화도를 체결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해가지고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문이 열렸으니까 빠르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개화파. 이들을 우리는 개화파라 그래요. 얘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있을 수 없는 이게 말이 돼? 일본과 우리가 문을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FTA 체결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갈리잖아요. 그죠? 여기도 개화파 받아들이자라는 쪽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여기 위정이라고 할 때 이 위는 뭐냐면 보호 호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뭘? 바른 정, 바를 것을 지킨다는. 여기서 이 정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리학적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배척한다는 거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서양 문물들을 배척한다. 라고 하는 이런 성리학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위정척사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자, 이 위정척사파야 뭐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겠지만 반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위정척사파가 그 이전에 반대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원군과 있을 때는 이 부분은 같았어요. 대원군 정책, 대외 정책이 뭐였죠, 여러분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네, 이들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상수교 반대, 반대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강화도 조약으로 지금 개항을 하는 거야.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점이 되면, 여기 이제 60년대라면 70년대가 되면요, 개항 반대를 외치는 거예요. 개항 반대. 자, 그런 어떤 위정척사파의 어떤 흐름,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개화 정책 추진한다고요. 당연히 이 위정척사파 이 시기에 있어서는 또 개화 반대를 외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흐름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네. 이때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최익현 같은 경우, 이럴 때 이제 최익현 같은 경우. 네. 이 최익현이 도끼 들고 나와요. 또 최익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익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고종정부를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이 최익현입니다. 정권이 일단 교체가 된 거잖아요. 흥선대원군 정부에서 고종정부로. 흥선대원군을 그냥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종정부. 1등 공신은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또 고종정부가 이렇게 강화도 조약 시각을 내니까 또 도끼들고 또 반대합니다. 보수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최익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정권을 내가 탄생시켰어. 그러니까 그 보수의 비판에, 보수의 원칙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보수의 원칙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보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익현의 어떤 이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뉘는데요. 개화파는 또 다시 또 두세로 나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자는 쪽에서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빨리 받아들이는 쪽과 그래서 좀 천천히 가자라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개화파 중에서도 온건파와 그리고 쭉 나와서 급진파로 나뉩니다. 급진파, 온건파와 급진파로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라는 거. 자, 이 온건파와 급진파가 함께 펼쳤던 당시 어떤 정책, 이런 개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요, 그 개화 정책의 어떤 그 중심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통리기무아문,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바로 이 개화 정책을 이끌었던 총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1890년, 지금은 우린 80년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90년대를 딱 가시면요, 그때 1차 갑오개혁이 전개될 때 1차 갑오개혁을 전개했던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가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80년대 개화를 이끌었던 곳은 어디? 통리기무아문. 90년대 개화를 이끌었던 곳은 어디? 군국기무처. 그 구분을 꼭 여러분들 해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아시죠? 통리기무아문 80년대, 90년대 군국기무처. 오케이. 자, 통리기무아문에서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우선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군대에 대한 정리를 좀 합니다. 뭐냐면 신식군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 신식군대 이름이 뭐냐면 별난 제주를 갖고 있는 별기군. 네, 이 별기군을 만들게 됩니다.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신식군대예요. 이거는 신식군대인데 요 신식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인이에요. 네, 일본인. 그리고 구식군대인 여러분들 그 왜 조선 후기 때 그 양란을 거치면서 훈련도감을 출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선 후기 중앙군이 어디죠? 오군영이잖아요. 오군영. 그죠? 이 오군영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축소시켜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오군영은요. 직업군인들입니다. 그죠? 직업군인들이 대다수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고야. 구식군인 너희 이제 그만 가라. 신식군대 위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몸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까지 그 구질서와 구세력과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군영을 정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식군대 만들고 이렇게 구식군대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 요게 나중에 이제 불씨가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장례요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빠이빠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절단들을 보내요. 왜냐면 아니 개화를 추진하려면 많이 보고 배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 자 이 영선사는요 어디에 파견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이 사람들 파견된 이유는 뭐냐 무기를 좀 보고 배워와라. 도대체 서양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지금 병인 양육 신명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철저히 깨졌잖아요. 도대체 이거 뭐냐?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좀 보고 배워와라. 라고 해서 청나라에 이제 영선사를 파견을 했죠.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들이 만든 신식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기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기창. 이라는 게 이때 만들어질 겁니다. 영선사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도 파견해요.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이제 일본에 조사 시찰단 파견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들은요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이 돼요. 암행어사 형식으로 파견돼요. 왜 그러냐고요? 이 사람들도 부산에 가서 편지 뜯어본 다음에 일본 간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이 사절단도 자기들이 왜 가는지 몰라. 그냥 갑자기 명을 받더니 부산으로 가래. 부산에 암행어사를 하러 갔더니 열어봤더니 너 일본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암행어사 형식으로 갔을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 뭘 보였냐면 수신사. 이 수신사는 뭐 공식적인 어떤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 보냈는데 이때 이 수신사, 제2차 수신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김홍집이요. 이 온건계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선 이 온건파와 급진파 한번 구분 좀 해드릴게요. 좀 알고 계셔야 돼. 인물이 나왔으니까. 자,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청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가지고 양무운동을 모델로 해서 여기에 입각해서 어떤 방식의 개화를 하자. 바로 동도서기의 방식에 의해서 개화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동도서기 뭐냐면 동쪽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김홍집. 바로 김홍집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수신사로 간 거라.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요. 노 이런 방식보다는 안 돼. 좀 더 빨리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지 유신 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빠르게 서양의 어떤 문물들을 받아들이자. 서양의 어떤 그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의 어떤 정신, 사상, 제도 이런 거 다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명개화론에 입각해서
운동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옥균. 이 김옥균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일단 지금 이 통일기만을 중심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집, 이 온건파의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어. 근데 이 사람이요, 책자 하나를 받아와요. 거기 일본에 와 있는 청나라 사신 황준쉔이라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사신사, 사절단의 어떤 그런 면면들인데, 이 수신사로 갔던 이 김홍집이 말이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받아온 책자가 하나 있다고요. 그 책자가 아주 이 조선 전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책자의 이름은 바로 조선 책략이라는 거예요. 황준쉔, 청나라에 일본에 와 있는 청나라 사신 황준쉔이 쓴 책인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방어는 얘기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찌할까 방법이 있어. 바로 친중,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결일, 일본과 결합하고, 그 다음이 완전 중요해. 바로 연비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왜 이게 핵심이냐면 중국과는 이미 친해요. 그죠? 그리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 통해가지고 결합했어요. 이거 다 해결된 거야, 친중 결일은. 그런데 하나의 과제가 또 나온 거야. 바로 연미. 미국과 연대하라. 수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막 알려지니까 이거 이제 고종이 한번 열람해 보라고 하거든요. 조선 책략을 사람들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면 적이잖아. 지금 신미양일 때 우리랑 싸웠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데 어제연 광성보에서 정말 목숨 걸고 미국 물리쳤잖아요. 그 미국과 수교하라고? 게다가 서양 오랑캐들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유생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보였던 게 바로 개화, 이런 개화 정치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파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개화 반대. 여기서는 이제 개화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화의 어떤 반발하는 어떤 모습들, 특히 이제 연미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조선 책략에 대한 어떤 이 방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습들 쭉 나오죠. 네, 이런 내용들에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유생들이요, 유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영남 지역에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 있는 만여 명이 되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죠.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적 미국과 어찌하면 죄악을 먹이라 난리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왜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조사 시찰단을 그래서 몰래 보낸 거예요. 아니 이런 판국에 외국 가서 문물을 보고 배운다? 이거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몰래 암행어의 형식으로 파견을 했던 게 바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말 진통이 많아요. 네, 지금 이렇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이런 어떤 위정척사파의 개화 정치에 대한 어떤 반발이 1번이에요. 여기 1번이에요. 요 모습이 지금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 저항도 있어요. 이 개화 정치에 대한 두 번째 저항. 바로 이 99군대. 이 99군대가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정리해 구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개화 정치에 대한 반발 2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바로 임오군란이라는 겁니다. 임오군란.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82년도거든요. 임오년이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여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누구랑 이제 결합이 됐냐면 흥선대원군과 결합이 되네. 흥선대원군과 결합이 되네. 구식군인들 막 들고 이 흥선대원이 운연공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겠죠. 우리 좀 도와달라. 근데 흥선대원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자기 쫓아내고 말이죠.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지금 이게 좀 유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결해 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정계 복귀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들 뒷백이 분명히 있는 듯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컴백을 하게 돼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명성황후, 바로 이런 것들을 지휘했던 민치 세력의 가장 위에 있었던 명성황후가 피신하는, 충주로 피신하는 어떤 이런 과정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예. 아직은 이제 황후는 아닌데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니까 그냥 황후로 가겠습니다. 명성황후가 도망을 갈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와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때 이 명성황후가 결국은 누굴 끌고 들어와요? 네, 바로 청나라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 민씨 세력이 지금 까딱하면 민씨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때 어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청나라한테 SOS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항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자꾸 외세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외세에 의존하면 절대 안 돼요. 외세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요 정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 알량한 권력과 기득권을 지켜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여러분들 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민씨 세력은요 자신의 어떤 세력들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판에 들어서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와요. 네,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거 저기 이게 99인들이 저기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던 어떤 그 빈민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에다가 동대문에다 포탄 쫙 폭 깔아놓고요. 뻥뻥뻥뻥뻥뻥 쏘면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을 끌고 가요. 네, 납치해 가요. 여기 청이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여러분들 외세를 끌고 들어올 때는요 절대 공짜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경제면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청나라가 이 이모군을 진압하면서요 내정 간섭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청의 내정 간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많은 고문들이 파견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조약을 하나 넘겨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아이고 이름도 길다. 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넘겨줍니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건데 상인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때 하는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내지 무역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내지 무역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 강화도 조약에서 봤잖아요. 자,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행 이전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내지 무역은 허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부산과 원산과 인천 그 안에서만 너희들 무역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그 대가로 청란한테 청은 내지 무역으로 가는 거 허용해 줄게. 우리 도와줬으니까 너네들 가줘 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뭐야? 뭐니? 아니 청나라는 내지 무역이 가능하고 우리는 안 돼? 말이 돼? 야 우리도 바꿔줘 라고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일본에게도 내지 무역의 길은 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양에 직접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래저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상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 도장을 찍은 게 누구다? 그게 바로 그 상인들의 정부, 바로 조선 정부였다는 것. 자신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에 대한 것 고민하지 않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세를 끌어들일 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외세를 끌어들일 때는 말이죠. 절대 공짜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어쨌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일본과는요 어떤 조약을 체결하냐면요. 일본과는요 이게 지금 이 99인들이 일본 공사가 막 피해를 주고요. 일본 사람들 막 잡으려고 난리예요. 왜? 이 지금 신식군대 지금 별기군 이 차별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 일본인이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문제야. 그들의 타겟은 두 개예요. 명성황후, 민씨세력 그리고 일본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이 야 이거 안 되겠어. 우리를 보호를 못 해준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제 99인들이 제물포까지 쫓아가거든요. 예, 제물포 인천까지 쫓아가요. 그 조약이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래서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이 제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공사관을 스스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 이 이모군란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제물포 조약에 일본 군대 들어왔죠. 즉, 이 조약을 통해서 바로 외국 군대 외국 군대 주둔을 허용하는 그런 계기가 이모군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왜 외국 군대가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이모군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파의 반발 설명드렸죠. 두 번째 2타는 바로 이모군란, 99인대 반발이었죠. 이번에는요, 개화파 내에서의 반발이에요. 뭐야, 청나라 너희들은 뭔데 이게 내정 간섭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이 급진파들이 이제 반발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급진파들이 쭉 밀고 와가지고 바로 이 온건파에 대해서 온건파를 치는 겁니다. 급진파들이 온건파를 친 사건. 네. 요게 바로 세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 요거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씁시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위정척서파의 어떤 개화파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99인과 빈민들의 어떤 반발, 그리고 이제는 그 개화파 내부에서 이 급진파가 또 온건파를 치는 그런 반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청에게 내정관섭, 왜 청에게 내정관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이렇게 된 세 번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갑신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 급진개화파가 이제 주도를 하잖아요. 이 급진개화파가 이제 주도를 하는데 주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하다. 이모곤란 이후로. 그래서 이제 멜렌조로프라는 사람이 와요. 청년에서 파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찍어내자 그래요. 당오전이라는 돈을 찍어내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급진개화파 반대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당백전 찍어내가지고 그 화폐 가치 떨어지고 막 인플레이션 온 거 기억 안 나냐? 왜 또 찍어내자고 말이 안 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 차관을 빌려서 해결해야 돼. 라고 해서 붙어요. 개화파와 온건파의 그 앞에 있었던 멜렌조로프가 이제 붙는 것이죠. 그래서 김옥균이 그럼 너 차관 빌려와봐 라고 해서 일본에 가서 차관을 빌려 올려 그래. 급진개파 이제 친일 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의 우리의 나쁜 부정적인 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친일적 경향이 강하니까 일본 가서 빌려 올려고 하는데 못 빌려와요.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 뭔데 빌려오지도 못하면서 라고 하면서 정적 입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이 급진개화파가. 자, 차관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결국 차관을 빌려오지 못했죠. 정적 입지 위축. 게다가 당시에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청푸전쟁인데요.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병력, 이모곤란을 진압하기 들어왔던 병력이 있잖아요. 그 병력을 베트남으로 빼요. 일부 뺍니다. 그래서 청의 병력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온건 급진개화파가 기회는 이때다. 지금 엎어야 한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우정총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정총국 개소식, 새로운 어떤 그 오픈식을 하는 거야. 커팅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우정총국 개소식에서 이제 민시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놀랬죠. 우정총국에서 막 뛰어나올 때 그 문 앞에서 민시 세력을 한 명씩 죽여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들이 이동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창덕궁으로 이동해서 바로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그 옆에 있는 가옥으로 옮겨 놓습니다. 즉 고종과 명성황후를 인질로 확보를 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정변 성공한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14개조 개혁안을 주장합니다. 자,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치, 경제, 사회 면에 걸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면에서는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입헌군주제 좀 어렵죠? 여러분들 군주제와 공화제가 있어요. 군주제와 공화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군주제는 왕이 있다. 공화제는 왕이 없다. 지금 우리 왕 없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공화국인데 왕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군주제는 왕이 있고요. 공화제는 왕이 없는데 이 군주제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나눌 수 있어요. 전제군주제는 이제까지 전근대, 조선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무소불위의 어떤 힘이 있어요. 반면에 입헌군주제는 왕은 존재해요. 하지만 왕 역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하겠죠. 전제군주제에 비해서 왕권이 굉장히 약한 시스템. 여러분들 그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가 바로 입헌군주제죠. 영국의 여왕 있잖아요. 하지만 정적
힘은 없습니다. 그저 상징적 존재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일왕, 천황이죠. 그들은 천황이 부르죠.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런 모습, 상징적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이런 입헌군주를 지향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어떤 모습들.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최초의 근대적인 정치 개혁 운동이었다.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정치 개혁을 한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제 군주제인데 이걸 지금 근대적 정치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재정의 일원화. 자, 어디로? 재정의 일원화를 어디로? 호조로.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정의 일원화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경비가 국가 재정을 쓰는데 경비가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실에서 쓰는 돈 따로, 국가에서 쓰는 돈 따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왕실에 쓰는 돈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꿍짝꿍짝 하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을 집행을 할 거예요. 나라가 쓸 거 아니에요. 나라가 쓰는데 청와대 따로, 그리고 나라 살림 따로, 그리고 청와대 쓰는 돈은 잘 몰라.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왜냐면 국민 낸 세금을 지금 쓰는 건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로 해라. 하나를 위해서 투명하게. 왕실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자 이거예요. 투명하게 딱 전략에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어디에서? 호조에서. 2호 예병형 공이잖아요. 6조 중에서 호조. 지금의 재정경제부에 해당하겠죠? 이 호조에서 재정을 하나로 감독해라. 라고 하는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정의 일원이 여러분 계속 나와요. 갑신면 실패 들어왔기 때문에 가보개혁에서도 재정의 일원화가 나올 겁니다. 네, 그때는 호조가 아니라 탁지 아문일 거예요.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도 또 재정의 일원화 또 나와요. 헌의육주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탁지부예요. 그러니까 요 호조라고 하는 걸 잘 봐두세요. 호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재정의 일원화는 이건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14기조 개혁안 딱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갑신정변인지 아닌지 아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호조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있죠, 토지. 토지 개혁은 안 해요. 지조법. 네, 이 지조법의 개혁이 있는데 이 지조법의 개혁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세 개혁이지 토지 분배 아닙니다. 토지 분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조, 즉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뭐 조세 공납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걸 좀 깎아주자, 뭐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이런 것들은 조세 개혁이지 토지 개혁은 아니다라는 거. 토지 균분 여러분들 토지 나눠주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동학농민 운동 때 나와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자,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네, 신분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입니다. 정말 젊은 대학생들의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빵빵한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분제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년 전 신세대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고민했던 거예요.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의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양반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허리 구부리면서 인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을 꼭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이죠. 그 꿈 하나로 정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소수 의견이었고요.
경거망동한 자들이라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100년 전 이들이 꿈꾸었던 그 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돌아가시면 이 갑신정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소수 의견, 말도 안 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100년 뒤 이 소수 의견은 너무 당연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소수 의견을 차가운 시선으로 말도 안 되죠. 뭐 하는 거니? 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 소수 의견이 100년 뒤에는 주류의 의견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14개조 개혁안.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갑신정변은 결국 또 민씨 세력이 또 청나라를 끌고 들어오죠. 결국은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청나라가 진압을 했고 결국 이것은 3.1천하로 마무리가 되었죠. 3.1천하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청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창덕궁에서 왜냐하면 이 급진계파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세력이었거든요. 그 일본군 왜 제물포조약으로 일본군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 일본군과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붙어요. 한판 붙어요. 교전이 한번 벌어집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청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일본 군대는 패퇴하고 이 급진계파와 함께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창덕궁에서 어떤 소규모 전투가 있다 보니까 청나라, 일본 모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거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면 청일전쟁이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해서 조약을 하나 체결합니다. 청과 일본 사이에 말이죠. 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을 하나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양국군이 일단 철수는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 화약고 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양국군 철수해요. 양국군이 철수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편한테 통보한다. 이런 내용으로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텐진 조약의 이 내용, 이 내용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거든요.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일 양국군들이 들어올 때 이 텐진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일본과도 체결한 조약. 자, 일본과는요. 어떤 조약을 체결했냐면 일본과는 한성조약을 체결해요. 한성조약. 이때 성난 민심들이 이 일본 공산당을 불태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요강, 야, 우리들 왜 공산 불태워? 저 배상금 내놔? 라고 하죠. 결국 한성조약에서는 일본의 어떤 배상금을 또 지불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또 이게 외살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또 청나라가 진압을 했습니다. 그죠? 이모군란도 청나라 진압을 하고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요 위정척사판 여러분들 이 개화반대 이후에는요. 개화반대 이후에는 빰빰빰빰빰빰빰 어떻게 하면 이제 의병투쟁. 네, 의병투쟁. 이제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꼭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은 너무 중요하죠. 강화도 조약은 이건 뭐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해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이 있다는 사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화파가 전개될 때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가 바로 통리 기무화문이다라는 사실 봐두시면 되고요. 특히 이 수신사가 가서 가져왔던 이 조선 책략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연미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별기군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수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제 영남 만인소 위정척사파 들고 일어났다는 사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개화정치에 대한 반발 99인들 들고 일어났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모군란 벌어졌고 결국 청나라의 진압 속에 의해서 청과는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을 체결하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더라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신정변도 터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화파 내에서의 어떤 반발이죠. 일단 여러분들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키워드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14개조 개혁안 중에서 재정의 일원화, 그리고 지조법 개혁, 그리고 신분제 폐지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결과 체결한 게 바로 텐진 조약이다. 텐진 조약은 나중에 청일 전쟁의 어떤 또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갑신정변 어떤 그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 사람들은 엘리트층이에요. 엘리트층. 소수의 위층입니다. 위층. 위에 있는 지배층들이죠. 그 지배층의 소수의 지배층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은 어떻게 됐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죠? 자,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동학농민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